상관적인 홍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 조정조항 작성 시 유의사항 이게 이제 아마 2024년 조정조항 서울중앙지방법 우리나라 최대의 법원이고 최고의 법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위원 연찬회 아마 뭐 간담회 같은 거죠. 거기서 조정조항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는 문구로 이제 아마 연찬회에서 발표된 판사님이 발표한 자료를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파산관제인으로 일하시는 변호사님이 이제 주신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조정조항 작성은 우리 법률 실무가들, 변호사들이 뭐 원고든 피고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정에서 뭐 판단은 판결이 하지만 조정에는 관여를 하게 돼 있죠. 이때 조정조항 작성에 정말로 유의해야 됩니다. 조정조항을 잘못 써서 나중에 판결문이 그야말로 뭐 휴지 조각이 되거나 아니면 해석이 논란이 돼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준 이제 파산관제인 그 협의회 회장님 그 변호사님이 주신 의도는 우리 파산관제인들은 채무자 혹은 채무자 이외의 그 거래 상대방, 부인권의 상대방하고 화해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계약 어떤 조정이 원만하게 나중에 집행되거나 별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참조하라는 취지로 이 자료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실제 동영상으로 올렸지만 조정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조정 조서를 보면서 이혼 당시에 이혼하면서 어떤 남자가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여자의 어떤 부채를 전부 떠안는다. 채무인수죠. 채무인수와 채권자 특정이라는 요 전에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 동영상을 이제 그 뭐 사건을 수임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제 언젠가는 뭐 파산을 하든 개인회생을 하든 꼭 저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조정 조항이 참 문제가 된다는 거. 그렇죠? 문제가 많다. 채무인수를 그렇게 쉽게 논란이 있거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조항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정조항 작성 시 화해계약 작성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조항 작성 시 일반적 유의사항 법률행위 일반적 유효요건의 충족 합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합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을 것, 합의 내용이 적법할 것, 합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아마 제가 그 문제가 된 거 조정에서 이제 채무 인수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죠. 내가 채무자인데 이 채무를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할 수 있는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혹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인정이 안 되고 중척적 채무인수라도 나중에 채권자가 수익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아무런 뭐 연락이 없으면 채무인수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되는 게 이게 과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가? 내 스스로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뭔가 제3자의 동의라든가 관여가 있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정 조항에는 원고와 피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를 넣었을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며칠 지났죠. 조정을 수원해서 그때는 이제 상대방이 파산관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피고고요. 1심에서 저희가 져서 이제 2심으로 올라왔는데 결국은 다행히 잘 조정이 됐습니다. 금액을 뭐 1월 30일까지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거기 이제 소송 수개인이었는데 관제인이 이제 집행해제, 압류 추심에 대한 집행해제를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다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죠.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해제를 압류 추심 집행해제를 파상관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가처분에 대한 거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다른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조정조항 작성 시 일반적 유의사항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률행위 일반적 요건의 충족 다시 한번 합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합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을 것, 합의 내용이 적법할 것,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민법 총칙에 나온 내용이죠. 민법 총칙, 법률행위 공부할 때 가장 뭐 대학교 1학년, 지금은 이제 로스쿨생, 그죠? 거기 민법 총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조정조항 작성 시 일반적 유의사항,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 해석상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저분하게 뭐 여러 가지 쓰다 보면 이게 이런 말인지 저런 말인지 그죠? 한결이 주문과 같이 그죠? 주문 우리가 이제 뭐 사법연수원에서 배우죠. 민사 판결문 작성. 그때 주문은 무색 투명하게 기재해야 된다. 그렇죠? 무색 투명성이라는 걸 강조하죠. 해석상 의문이 생기면 안 됩니다. 논리적 순서에 따라 조항수와 배열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시간순, 뭐 우리 어떤 논리적 순서라는 거는 이 역사적 경과를 기술하기 때문에 시간순이 가장 논리적 순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례로 보는 조정조항 작성 유의사항, 그렇죠? 사례로 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죠. 뭐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죠. 이런 거는 아무리 알고 있어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사례 1을 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10월 26일까지 금 301만 원을, 2024년 11월 1일까지 금 300만 원을, 2023년 11월 이슈까지 금 3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대금 지급 방법은 별지기재 원고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의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밖의 나머지 법률 문제에 관하여 민형사송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각자가 부담한다. 그렇죠? 원고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다음 2항. 피고는 원고에게 제1조 규정에 따라 상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조정은 효력을 잃는다. 사례 1. 피고는 원고에게 901만 원을 지급하되 3회로 나누어 2024년 1월 1일까지 금 301만 원을, 11월 10일까지 300만 원을, 11월 1일까지 금 3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대금 지급 방법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피고가 제1항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할 및 기한이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명확하죠. 앞에 거보다는. 그렇죠? 이건 이제 법률가들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분할 및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그다음에 지연손해금 12%.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 조정조항의 효력을 잃는다. 그럼 효력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뭐 다시 판결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 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를 지급하든지. 왜냐하면 이 조정조항 자체로 집행권원에 대해서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죠. 근데 돈 안 낸다고 조정은 효력을 잃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례 1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례 2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